제78화 연환계 제1장 한편 척장 50대를 맞은 황계는 자기 군막 안에 누워 있었다. 무창수가 문비영과 어찌된 일이냐고 물었지만 황계는 말없이 한숨만 길게 내쉬었다. 이때 참모 감택이 문비영 왔다는 전갈이 들어왔다. 황계는 그를 침상으로 불러들인 뒤에 좌우를 물렸다. 감택이 황계에게 물었다. 장군은 혹 도독과 원한진 일이 있는 건 아니요? 아닐세. 그렇다면 책망받은 것이 혹 고육직이 아니었소? 그걸 어찌 알았나? 황계가 놀라되묻자 감택이 차분히 대답했다. 공군의 거동을 보고 팔구하는 짐작이 갔소이다. 그래도 혹시나 하여 물어본 거지요. 그러자 황계도 안심하고 속을 털어놓았다. 나는 오후에게 3대에 걸쳐 두터운 은혜를 입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보답한 것이 없기에 이 계책을 드렸지. 조조를 무찌를 수 있다면 몸이 고통스러워도 여한이 없네. 내 군중을 둘러보아도 누구 하나 믿을 만한 사람이 없더군. 오직 공만이 평소부터 충의로운 마음이 있기에 속내를 감히 털어놓는 것일세. 공이 속내를 털어놓은 것은 나더러 거짓항서를 조조에게 갖다 바치라는 뜻 아니요? 맞아? 그 일을 해줄 수 있겠나? 감택은 본래 회계군 산음현 사람으로 자는 덕윤이었다. 집안은 가난했지만 글 공부를 좋아하여 남의 책을 빌려다 보았고 한 번 본 것은 잊지 않았다. 그러다가 손구원에게 참모로 발탁되어 동호를 같이 섬겨온 그는 본래 말재간도 있고 배짱도 있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황계는 거짓 항서를 갖다 바치는 임무를 그에게 맡기려 했던 것이다. 감택은 기꺼이 승낙하며 말했다. 좋소. 한번 해보지요. 사내 대장부로 태어나 공을 세우지 못한다면 생겨났다 쓰러져 썩는 초목과 무엇이 다르겠소? 장군이 몸을 버려 주공께 보답고자 하는데 나 또한 어찌 하찮은 목숨을 아끼겠소. 그러자 황계가 미끄러지듯 침상을 내려와 감택에게 절하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고맙네, 덕윤. 일을 늦추면 안 될 것이니 나는 지금 즉시 출발하겠소. 서찰은 이미 써두었네. 감택은 황계가 건네준 서찰을 품에 넣었다. 그리고 늙은 어부로 변장해 작은 배를 몰고 북쪽 기슭으로 향했다. 날씨는 차갑고 별이 유난히도 총총한 밤이었다. 삼경쯤 되어 감택의 배는 예상보다 일찍 조조의 수상군영에 도착했다. 강을 순찰하던 병사가 그를 붙잡아 조조에게 알렸다. 그러자 조조가 대뜸 말했다. 세작이 아니겠느냐? 병사가 대답했다. 한 늙은 어부가 자칭 동호의 참모 감택이라면서 기밀스러운 일이 있어 찾아왔다고 합니다. 데려오너라. 조조가 명하니 병사들이 감택을 데려왔다. 군막 안은 등불과 촛불이 휘황한데 안석에 기대어 있던 조조가 감택을 보고 물었다. 그대는 동호회 참모라면서 여긴 뭐하러 온 게요? 감택이 혼잣말 비슷하게 말했다. 사람들은 조승상이 어진이를 목마르게 구한다고 하던데 이제 묻는 것을 보니 소문과는 많이 다르군. 황공복, 그대는 주인을 또 잘못 찾았다는 생각이 든다. 동호와 아침 저녁으로 교전 중인데 그대가 사사로이 왔으니 내 어찌 물어보지 않겠소. 황공복은 동호의 주공을 3대나 섬긴 오래된 신하여 지금 여러 장수들 앞에서 주유에게 까닭없이 매를 심하게 맞아 분하고 억울함을 이기지 못하고 있소이다. 그래서 승상께 투항하여 원수를 갚을 생각으로 특별히 나와 상의하였소. 나는 공복과 친형제처럼 지내기 때문에 밀서를 올리려고 건너온 것이요. 승상께서 용납해 주실지 어쩔지는 모르겠수만. 서찰은 어디 있소? 감택은 서찰을 꺼내 바쳤다. 조조는 서찰을 열어 등불에 비춰보았다. 저는 손씨의 두터운 은혜를 입고 있어 본래 두 마음을 품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형세를 논한다면 강동 육군의 군사로 중원의 100만대군을 맞서는 것이 중과 부적임은 천하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동호의 장수와 관리들은 슬기롭든 어리석든 모두 다 그 일이 불가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유 그놈만 좁은 소견과 어리석은 고집에 빠져 자기 재능만 믿고 계란으로 바위를 치려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상벌을 제멋대로 하여 죄 없는 이를 처벌하고 공 있는 이를 포상하지 않습니다. 저는 옛 신하에 속하는데 까닭없이 굴욕을 당하여 실로 한스럽습니다. 엎드려 듣자오니 승상께선 성심으로 사람을 대하시고 마음을 비우고 선비를 받아들이신다고 하니 저는 무리를 거느리고 기순하여 공을 세우고 치욕을 씻고자 군량과 말먹이풀 및 군수물자와 배들을 헌납하겠습니다. 피눈물을 흘리며 엎드려 아뢰니 만에 하나라도 의심하지 마소서.
제2장. 조조는 탁자 위에 놓인 서찰을 10여 차례나 뒤적거리더니 갑자기 탁자를 내리치며 두 눈을 부릅뜨고 꾸짖었다. 황제가 고육지계를 써서 내게 거짓항서를 바치게 하고 중간에서 이를 꾸미려는 것이로구나. 내 감히 나를 농락하려는 것이냐. 조조는 즉시 좌우에 명했다. 저놈을 끌어내 목을 치라. 좌우의 무사들이 우르르 달려들어 감택을 잡아 끌고 나가려 했다. 그러나 감택은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하늘을 우러러 크게 웃었다. 하하하. 이 모습을 본 조조는 감택을 다시 데려오게 한 다음 꾸짖었다. 내 이미 내 놈들의 간교한 계략을 간파했거늘 어찌하여 나를 비웃은 것이냐. 감택이 말했다. 너를 비웃은 것이 아니다. 사람을 알아보지 못한 황공복을 비웃은 것일 뿐. 왜 사람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이냐. 죽이려면 빨리 죽일 것이지. 웬 물음이 그리 많으냐. 감택의 태도는 담백하고 당당했다. 이에 속으로 움찔한 조조가 말했다. 나는 어려서부터 병서를 숙독하여 간교한 속임수를 잘 알고 있다. 너희가 그런 계략으로 다른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어찌 나를 속일 수 있겠느냐. 그렇게 속임수를 잘 안다면 그 서찰 중 어디가 간사한 계략인지 말해보라. 오냐 내 속임수가 어디서 들통났는지를 밝혀주마. 너희가 진심으로 투항할 생각이었다면 어째서 투항 날짜와 시간을 밝히지 않았느냐. 이래도 내게 변명할 말이 남아있느냐. 하하하하. 병서를 숙독하였다고 자랑하다니 스스로 부끄럽지도 않느냐? 그런 수준이라면 일찌감치 군사를 거두고 돌아가는 게 낫겠다. 만일 교전을 하였다가는 반드시 주유에게 사로잡히고 말 것이니 말이다. 무식한 놈 같으니라고 내 너 같은 놈의 손에 죽게 된 것이 애석하다. 어째서 내가 무식하다는 것이냐. 조조가 발끈해서 물었다. 감택은 그런 조조의 심기를 더욱 건드릴 심산이었다. 너는 상황 변화에 맞게 대처할 줄도 모르고 세상도리에 박지도 못하니 어찌 무식한 것이 아니냐. 내가 틀렸다. 나의 어디가 틀렸다는 것인지 말해보라. 어진이를 대하는 예절도 없는 너에게 굳이 말할 필요가 있겠느냐. 다만 죽음을 기다릴 뿐이다. 감택이 결연한 모습을 보이자 조조는 기세를 누그러뜨렸다. 내 말에 일리가 있다면 나도 승복하게 될 것 아니냐. 주인을 배반하고 도적질을 하려면 기한을 정해선 안 된다는 말도 들어보지 못하였느냐? 만약 날짜를 약정하였다가 이쪽에서 급박한 사정으로 손을 쓸 수 없게 되었는데 저쪽에서 맞으러 나오면 필시 일이 탄론하고 말 것이다. 그래서 이런 일은 형편을 보아 재빨리 행할 수밖에 없는 건데 어찌 미리 날짜를 정해놓고 한단 말이냐. 너는 그런 이치도 모르면서 죄 없는 사람을 마구 죽이려더니 참으로 무식한 자가 아니냐. 감택의 말은 설득력이 있었다. 그러나 그보다 주목해야 할 대목은 조조의 태도였다. 상대방이 옳으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즉시 태도를 고친다. 그런 장점을 지닌 조조는 낯빛을 얼른 고치고 자리에서 내려와 감택에게 사과했다. 내가 사리에 박지 못하여 무례를 범하였으니 괴념치 말아주시오. 그러자 감택도 부드러운 음성으로 화답했다. 저와 황공복은 갓난아이가 부모를 바라보듯 마음이 쏠려 투항하는 것인데 어찌 거짓이 있겠습니까? 그러자 조조는 크게 기뻐하며 말했다. 만일 두 사람이 큰 공을 세운다면 훗날 벼슬을 받을 때 반드시 다른 사람들 위에 있게 될 것이오. 저희들은 벼슬이나 복록을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진실로 하늘의 뜻에 순응하고 백성의 뜻을 따르려는 것뿐입니다. 조조는 술을 내어 그를 대접했다. 얼마 후 어떤 사람이 군막으로 들어와 조조의 귀에 대고 무슨 말인가를 속삭였다. 조조가 말했다. 그래, 어디 그 밀서를 좀 보자. 그 사람은 밀서를 받들어 올렸다. 조조는 글을 읽으며 매우 기쁜 표정을 지었다. 이를 보고 감택은 생각했다. 저건 필시체 중 채화가 황계가 형벌받은 소식을 적은 밀서일 게다. 그걸 보고 우리의 투항이 진심인 줄 알고 조조가 저리 기뻐하는 것이리라. 조조가 감택에게 말했다. 번거롭겠지만 선생은 다시 강동에 돌아가 황공복과 날짜를 정한 다음 강 건너로 연통하시오. 그러면 군사를 내어 내가 마중 나가리다. 감택이 말했다. 저는 이미 강동을 떠나왔기 때문에 다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바라건대 승상께선 기밀을 지킬 수 있는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 다른 사람이 간다면 일이 탄론할까 두렵소. 감택은 제3 사양하다가 마지못해 승낙했다. 제가 가야 한다면
이곳에 오래 머물 수 없으니 즉시 떠나겠습니다. 이에 조조는 황금과 비단을 하사했다. 그러나 감택은 받지 않고 작별을 고한 뒤 군영을 나갔다. 제3장. 다시 쪽배를 타고 강동으로 돌아온 감택은 황계의 군막부터 찾아가 그간에 일어난 일을 자세히 들려주었다. 그러자 황계가 말했다. 공의 말솜씨가 아니었다면 난 헛고생만 할 뻔하였군. 감택이 말했다. 지금 감령의 군영으로 가서 체중, 체화의 소식부터 알아보아야겠어. 아주 좋은 생각이네. 감택이 감령의 군영으로 찾아가니 감령이 맞아들였다. 감택이 말했다. 장군이 어제 황공복을 구하려다 주공군에게 욕본 것을 생각하면 나도 마음이 편치 않구려. 감령은 웃기만 하고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두 사람이 그간 마음속에 품고 있던 말을 주고받으려는데 문득 체중과 체화가 들어왔다. 이를 보고 감택이 눈짓하자 감령은 그 뜻을 알아차리고 말했다. 주공군은 자기 재능만 믿고 우리 따위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내 어제 욕을 당하고 나니 강동의 여러 사람들 보기가 부끄러워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입니다.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고 이를 부드득 갈더니 주먹으로 탁자를 내리쳤다. 그러자 감택이 감령의 귀에 대고 무어라 속삭이는 신용을 했다. 감령은 고개를 떨군 채 말없이 긴 한숨만 몇 차례 내쉬었다. 체중과 체화는 감령과 감택이 모두 배반할 뜻이 있음을 알아차리고 그들의 속마음을 슬쩍 떠보았다. 장군, 무슨 연유로 괴로워하십니까? 또 선생께서는 무엇이 못마땅하신지요? 감택이 말했다. 우리의 괴로운 속을 너희들이 어찌 알겠느냐. 체화가 말했다. 혹 동호를 배반하고 조씨에게 투항하려는 것 아닙니까? 감택의 얼굴빛이 변했다. 그와 동시에 감령이 칼을 빼어들고 일어나 말했다. 우리 일이 탈로 났으니 불갑을 너희를 죽여 입막음하여야겠다. 그러자 체화 체중이 황급히 말했다. 두 분께선 조금도 염려하지 마시오. 우리도 속사정을 털어놓을 것이 있습니다. 속사정이라니? 어서 말해보라. 체화가 말했다. 우리 두 사람은 조공이 시켜 거짓 항복을 한 사람들입니다. 두 분께서 만일 귀순할 마음이 있으시면 우리가 주선해드리지요. 그게 참말이요? 어느 안전이라고 거짓을 말하리까? 그렇다면 이는 하늘이 주신 좋은 기회로다. 감령이 기쁜 척하자 체중 체화가 말했다. 황공복과 장군께서 욕을 당한 일은 저희들이 이미 승상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나도 이미 황공복을 위하여 승상께 항소를 바쳤네. 지금 흥패를 찾아온 것은 서로 투항할 것을 약조하기 위함일세. 감택이 말하자 감령이 말을 받았다. 대장부가 이제 밝은 주인을 만났으니 의당 마음을 쏟고 의기투합하도록 합시다. 그래야지. 좋습니다. 좋아요. 이렇게 하여 네 사람은 모두 의기투합한 척 술을 함께 마시며 관심사를 논했다. 체중 체화는 감령도 자기들과 함께 내응키로 했다고 서찰을 써서 조조에게 비밀리에 보고했다. 감택 또한 따로 쓴 서찰을 사람을 시켜 조조에게 은밀히 전하도록 했다. 서찰에 황계가 가고 싶어도 적당한 기회를 찾지 못하고 있으나 뱃머리에 푸른색의 대장 깃발을 꽂고 가는 배가 보이거든 바로 그것이 황계가 탄 배인 줄 알라고 자세히 적었다. 체중 체화와 감택으로부터 연달아 밀서를 받은 조조는 아무래도 미심쩍은 생각이 들어 여러 책사들을 불러 모았다. 강동의 감령은 주유에게 욕을 당한 뒤 내응하겠다 하고 황계는 문책을 당한 뒤 감택을 시켜 항소를 바쳤는데 모두 깊은 믿음이 안 간다. 누가 주유의 군영에 들어가서 사실 여부를 알아오겠는가? 그러자 망묘 장관이 나섰다. 저는 지난번 동호회 가서 아무 공도 이루지 못하고 돌아와 부끄러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제 목숨을 걸고 다시 들어가서 사실 여부를 알아낸 뒤 승상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좋다. 즉시 떠나거라. 장관은 군막을 나왔다. 제4장. 작은 배를 타고 강남의 수상 군영 옆에 도착한 장관은 사람을 시켜 자신이 왔음을 알려달라고 했다. 주유는 장관이 다시 찾아왔다는 전가를 받자 크게 기뻐하며 말했다. 내가 성공을 하느냐 못하느냐는 오직 이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더니 노숙에게 부탁했다. 방사원에게 나를 위하여 이러저러하게 해달라고 부탁해 주시오. 원래 양양의 방통은 자가 사원인데 난리를 피해 강동으로 옮겨와 살고 있었다. 노숙이 일찍이 주유에게 추천했으나 방통이 미처 찾아뵙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주유가 노숙을 먼저 보내 계책을 물었다. 조조를 격파하자면 무슨 계책을 써야 하겠소? 그러자 방통은 노숙에게 계책을 일러주었다.
조조군을 격파하자면 반드시 화공을 써야지요. 그러나 큰 강 위에선 배 한 척에 불이 붙어도 나머지 배들이 흩어지면 그만이니 연안개를 써서 다른 배들을 한 곳에 묶어 놓아야 성공할 수 있을 것이오. 노숙이 이 말을 전하자 주유가 반문했다. 연안개라면 고리를 잇는 계책이란 뜻 아니오. 그렇습니다. 쇠고리로 배와 회를 연결한다는 뜻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발상이오. 하지만 그 놀라운 계책을 실행할 사람 역시 강사원밖에 없는데 노숙이 말했다. 하지만 조조는 간사하고 교활한 자인데 방통을 무슨 수로 그곳에 보낼 수 있겠습니까? 주유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그 방법을 궁리 중인데 마침 장관이 군막에 도착했다는 전갈이 들어왔다. 주유는 크게 기뻐하며 한편으론 방통에게 계책을 쓰도록 분부하고 한편으론 사람을 시켜 장관을 안으로 불러들였다. 장관은 주유가 친히 나와 영접하지 않는 것을 보고 은근히 걱정되어 배를 후미지고 고요한 언덕에 바짝 붙여 밧줄을 메어두도록 지시하고는 군영으로 들어가서 주유를 만났다. 군영의 상석에 앉아있던 주유는 장관을 보자 낯빛을 바꾸며 말했다. 자익은 어찌하여 나를 그처럼 속였는가? 그러자 장관이 웃으며 대답했다. 나는 자네와 형제처럼 지내던 옛날을 생각하고 일부러 마음속에 이를 털어오자 하는데 속이다니 그게 무슨 말인가? 자네가 나를 설득하여 항복시키려면 바다가 마르고 돌이 닳아 없어져야 할 걸세. 지난번 나는 옛 우정을 생각하여 자네와 함께 취하도록 마시고 한 침상에서 잠도 같이 잤지. 그런데 자네는 도리어 내 서찰을 훔친 뒤 온다간단 말도 없이 돌아가 조조에게 이 사실을 고해바침으로써 채모와 장륜을 죽게 하였네. 그렇게 내 일을 망쳐놓고 오늘은 또 무슨 까닭으로 왔나? 필시 좋은 일을 하러 온 것은 아닐 터. 내 예정을 생각하지 않았다면 단칼에 두토막을 내었을 것이나 이번만은 자네에 대한 일을 과거지사로 돌리겠네. 어쨌든 나는 하루 이틀 사이에 조조 역적을 깨뜨릴 것이니 자네를 군중에 머물러 있게 하면 또다시 기밀이 새어나갈 것 아닌가. 주유는 좌우에 명했다. 자익을 서산에 암자로 모셔라. 그리고는 다시 장관에게 말했다. 내가 조조를 무찌른 다음 자네를 돌려보내도 늦지 않을 게야. 장관이 입을 열어 한마디 하려 했으나 주유는 휘장 안으로 휙 들어가 버렸다. 좌우 참모들이 말을 끌어다 장관을 태우더니 서산 뒤편에 있는 작은 암자로 데려갔다. 그리고 군인 두 사람을 붙여 시중을 들게 했다. 암자에 갇혀 있자니 장관은 마음에 번민이 쌓여 잠도 안 오고 식욕도 나지 않았다. 이날 밤은 하늘 가득 별이 총총했다. 홀로 암자를 나와 거닐자니 사방은 고요한데 어디선가 글 읽는 소리가 낭낭히 들려왔다. 별 생각 없이 발길 닿는 대로 걷다 보니 산자락 바위 곁에 초가집 석가래가 몇 개 보이는데 안으로부터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장관은 다가가서 안을 들여다보았다. 웬 사람이 검을 걸어놓고 등불 앞에 단정히 앉아 손오병서를 읊고 있는 것이 아닌가. 장관은 생각했다. 필시 이 일로구나. 그래서 문을 두드려 뵙기를 청했다. 그 사람이 문을 열고 나와 맞는데 보니 생김새와 행동거지가 범상치 않았다. 실례인 줄 아오나 글 읽는 소리가 아주 낭낭하여 뵙기를 청하였습니다. 선생의 높은 이름을 알고 싶습니다. 나 말이오. 이 사람의 성은방 이름은 통자는 사원이라 하오. 장관이 반가운 음성으로 물었다. 그렇다면 봉추 선생이 아니십니까? 그렇소이다. 그신 이름을 들은 지 오래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이런 궁벽한 곳에 살고 계십니까? 주유가 자기 재주만 믿고 다른 인물을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이곳에 숨어 살고 있소이다. 그런데 공은 미시오. 나는 장관이라 합니다. 이에 방통은 그를 안으로 맞아들였다. 마주 대하고 앉아 서로 마음을 터놓고 얘기를 나누었다. 장관이 말했다. 공 같은 재주라면 어디간들 환영받지 않겠습니까? 만일 조승상께 택할 생각이 있으시다면 제가 주선해드리리다. 그러자 방통이 말했다. 나 역시 오래전부터 강동을 떠나고 싶었소. 공이 추천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지금 당장 같이 떠납시다. 만일 지체하다 주유의 귀에 들어가면 반드시 해를 당할 것이오. 이렇게 하여 장관은 방통과 함께 그날 밤 산을 내려왔다. 그리고 강변에 도착하여 타고 왔던 배를 다시 타고 강북으로 향했다. 제5장. 마침내 조조의 군영에 이른 장관은 먼저 들어가서 조조를 뵙고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했다. 조조는 봉추 선생이 왔다는 소리를 듣자 친히 군막 밖으로 나와 그를 맞아들이고 손님과 주인의 자리로 나누어 앉은 다음 물었다. 주유는 아직 나이가 어려 자기 재주만 믿고 남들을 업신여기며 좋은 계책도 받아들이지 않는다시오. 나는 선생의 큰 이름을
오래전부터 들었소만 오늘에야 비로소 보살핌을 받게 되었구려. 부디 가르침에 인색하지 마시오. 방통이 말했다. 저도 평소에 승상께서 용병을 아주 법도 있게 하신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군대 유용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만, 그럽시다. 조조는 좌우의 말을 준비하라 일렀다. 먼저 육상군령부터 돌아보기로 했다. 이에 조조와 함께 말을 타고 높은 곳에 올라간 방통이 진지를 관망한 뒤에 말했다. 산을 기대고 숲을 의지하고 있으면서 앞뒤를 다 둘러볼 수 있을 뿐 아니라 나가고 들어오는 문이 따로 있고 나아가고 물러나는 길이 구불구불 꺾여 있어 병법의 대가인 손자와 오자 양저가 다시 태어난다 해도 이보다 더 낫진 못할 겁니다. 방통이 비유한 양저란 전국시대 제나라의 뛰어난 병법과 사마양저로 그에 져서 사마법이 유명했다. 병법의 조예가 깊은 조조를 극찬한 말이었다. 기분이 좋아진 조조가 말했다. 과찬만 하지 마시고 선생은 이제 가르침을 주시기 바라오. 이어 두 사람은 수상군영을 보러 갔다. 남쪽을 바라보니 24문이 벌려 있고 각 문마다 군함과 전선들이 열을 찌어 있는데 마치 성과 그리론 듯했다. 그 가운데 작은 배들을 배치하였으나 오가는 수로가 있고 나가고 들어옴에 질서가 있었다. 이 모습을 본 방통이 웃으며 말했다. 아, 승상의 용병이 이와 같으니 과연 이름이 헛되이 전해지는 게 아니로군요. 그리고는 강남을 가리키며 말했다. 주랑아, 주랑아. 내가 망할 날도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 말을 듣고 조조는 크게 기뻐했다. 이후 군영으로 돌아온 뒤 방통을 군막 안으로 불러들여 함께 술을 마시며 군사전략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방통은 높은 식견과 뛰어난 말재주로 이런저런 질문에 무르르듯 대답하므로 이에 탄복을 금치 못한 조조는 정성껏 그를 대접했다. 방통은 거짓 취한 체하며 말했다. 감히 묻습니다만 군중에 용한 의원이 있습니까? 조조가 되물었다. 갑자기 의원은 왜 묻는 거요? 수군의 질병이 창궐할 터인데 반드시 용한 의원에게 치료를 받게 해야 합니다. 아닌 게 아니라 조조의 군사들은 풍토와 물이 맞지 않아 구토병 곧 수인성 전염병으로 죽는 자가 많았다. 이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던 조조는 방통으로부터 뜻밖의 질문을 받으니 어찌 귀가 솔깃해지지 않겠는가. 사실 구토증을 앓는 병사들이 많은데 무슨 좋은 방법이 없겠소? 승상의 수군 교련 방법은 매우 오묘합니다만 아쉽게도 완전치는 못하군요. 초점이 빗나간 방통의 대답에 조조는 마음이 다급해져 다시 물었다. 구토증을 치유할 무슨 좋은 방법이 없겠소?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대로만 하시면 수군들이 병에 걸리지 않고 아무 탈 없이 활동하여 공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오, 그게 무엇이오? 큰 강은 조수가 들어오고 나가며 풍랑도 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배에 익숙지 못한 북쪽 병사들은 몸이 흔들리는 것을 이겨내지 못하여 멀미병이 생기는 거지요. 그러나 큰 배와 작은 배를 적절히 섞어 30척 혹은 50척을 한 줄로 머리와 꼬리를 쇠사슬로 연결한 다음 그 위에 널빤지를 깔면 사람이 건너다닐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말도 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배를 타고 훈련한다면 설령 풍랑이 일고 조수가 들어오고 나간다 한들 두려울 게 뭐 있겠습니까? 이 말을 들은 조조는 너무도 감격하여 자리에서 내려와 경의를 표했다. 선생의 훌륭한 계책이 아니고서는 어찌 동호를 무찌를 수 있겠소? 어리석고 얕은 소견입니다. 승상께서 헤아려 결정하십시오. 조조는 즉시 군중의 대장쟁이들을 불러 밤을 도와 쇠사슬과 대못을 만들어 배들을 연결시키도록 했다. 소식을 들은 군사들은 이제 배멀미를 면하게 되었다면서 모두 손뼉을 치고 기뻐했는데 뒷사람은 이 일을 두고 다음과 같이 읊었다. 적벽에 격전해서 화공을 쓰겠다는 계책을 내놓는 데는 다들 일치했지만 방통의 연한계가 없었다고 한다면 주유의 큰 공적이 어찌 가능했으랴. 방통이 조조에게 말했다. 제가 보기에 강동의 호걸들 가운데는 주유로 망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제가 새치의 혀를 올려 그들을 설득한 다음 모두 승상께 투항하도록 만들겠습니다. 그리 되면 주유는 고리무원이 될 터이니 반드시 승상께 사로잡힐 것입니다. 주유를 깨고 난 다음에 유비는 쓸모없는 존재가 되겠죠. 선생이 그런 큰 공을 이룬다면 나는 임금께 주청하여 상공의 반열에 봉하도록 하리다. 저는 부귀가 아니라 만백성을 구하고 싶을 뿐입니다. 승상께서 강을 건너시거든 절대로 백성을 죽이지 마세요. 하늘을 대신하여 도를 행하고자 하는 내가 어찌 인민을 죽이겠소? 참으로 어진 말씀이십니다.
승상께서 제게 방문을 한 장 써주십시오. 방문이라니? 어떤 방문 말이오? 제 집안 사람들을 지키기 위한 방문입니다. 선생의 가솔들은 지금 어디 있소? 강변에 살고 있습니다. 만일 그런 방문을 한 장 얻으면 무사히 보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조는 방문을 쓰게 한 후 수결을 넣어 방통에게 내주었다. 방통이 살해하며 말했다. 제가 떠난 후 속히 진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머뭇거리면 주유가 알아차릴 것입니다. 알겠소. 방통은 작별 인사를 올리고 강변으로 나왔다. 막 배를 타려는데 갑자기 등 뒤에서 도포차림에 대나무 관을 쓴 사람이 방통의 팔을 꽉 붙들었다. 간도 크구나. 황계는 고육계를 쓰고 감택은 거짓탕서를 올리며 너는 와서 연한계를 일러주면서도 모조리 태워버리지 못할까봐 걱정을 하고 있구나. 너희가 이런 악독한 수단을 써서 조조를 잘도 속여 넘겼다만 나는 절대 속이지 못한다. 순간 방통은 정신이 아득해졌다. 누가 이리 내막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것일까? 읽어주는 고품격 삼국지는 다음 화도 계속됩니다. 이번 이야기를 재미있게 읽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작품을 해설하는 프롤로그도 꼭 읽어주세요.